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1분입니다. 자, 본론 들어가기 전에 일단 심호흡을 한번 하고요. 자, 첫 번째 주제 들어갑니다. 대법원장 조희대와 이화영 유죄 판결 신진우 부장판사, 이 둘 사이에 왠지 석연치 않은 관계. 자, 이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려 보려 합니다. 대법원장 조희대와 이화영 유죄 판결 신진우 부장판사, 이 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하나씩 좀 짚어 보겠습니다. 자, 언뜻 보기에 이 두 사람은 그닥 관련은 없어 보입니다. 연배 차이가 좀 나죠. 한 20살 정도 차이는 거뜬히 날 겁니다. 거의 아버지와 아들까지는 아니라도 막내 삼촌과 조카 정도, 그 정도의 연배 차이는 납니다. 40대 후반, 50대 초반, 49살이고요. 이제 거의 70대 넘어가는 양반이니까 글쎄, 만 20살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죠? 그러니 이 두 사람이 그렇게 가까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접점이 있어 보이지도 않아요. 하지만 이 두 사람 사이는 파면 팔수록 밀접해 보이는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냐고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제가 이 둘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지난해 10월 이화영 부지사 측에서 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해서 법관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법관 기피 신청을 낸 이유는 검찰의 회유 협박 정황이 드러났는데, 검찰이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 협박하고 뿐만 아니라 증인에 대한 회유 협박 정황, 공범끼리 같이 만나게 해서 진술을 짜 맞추게끔 유도한 그런 정황이 너무 고스란히 드러났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상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강행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인이 없으니까 강제로 국선 변호인을 지정을 하는데, 국선 변호인을 오전에 지정하고 오후에 바로 재판을 속개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오전에 변호인이 지정됐는데 오후에 바로 재판에 들어가게 되면 그 재판 절대 변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바로 증인신문에 들어가 버려요. 아니, 뭘 어떻게 알아야지 증인신문 할 거 아닙니까? 국선 변호인은 그냥 꽂아놓은 보릿자루로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말 그대로 변호인은 없는 거나 다름없었어요. 즉, 변호인 없는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된 겁니다. 그게 두세 차례 정도 진행이 됩니다. 이화영 부지사 측에서 부랴부랴 새 변호인을 마련할 때까지 그런 상황은 계속돼요. 그런 상황을 누가? 재판부가 그대로 강행한 겁니다. 이거는 판사로서 할 일이 아니야.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이런 일이 언제 있었다? 군사정권 때 있었던 거예요. 군사정권 때.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이런 군사정권 때 있었던 일을 반복하는 판사, 이거 그대로 놔둘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기피 신청 대상이 되죠. 뿐만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세 번째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속기간이 연장이 됩니다. 이로써 이화영 부지사는 무려 1년 6개월째 재판을 계속 받게 됐고, 급기야 네 번째 구속영장까지 발부돼서 도합 최장 2년까지 이
1심 판결이 안 난 상태에서 예, 그 정도까지 재판이 연장되게 됐어요. 결국 1심 판결은 언제 났느냐? 1년 8개월째 구속기간이 연장돼가지고 예, 1년 8개월째 판결이 납니다. 근데 진짜 이런 경우는 네, 진짜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1심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1년 8개월을 질질질 구속기간을 연장 새 영장을 발부해가지고 이런 개떡 같은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구속기간을 억지로 연장을 해가지고 사실상 이거는 사실상 고문한 거예요. 고문. 이건 고문이에요. 고문. 더군다나 검찰이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 협박하고 가족을 괴롭히고 있는 그 와중에 구속기간을 또 연장한다? 그 고문한 거지. 그 고문을 판사가 앞장선 거예요. 이런 판사를 어떻게 그대로 놔둡니까? 그죠? 그래서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지난해 10월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재판부 기피 신청은 빠른 속도로 기각됩니다. 보통 한 달씩 걸려요. 그래서 3달, 4달은 걸립니다. 1심 하는데 한두 달 걸리고 2심, 3심 간에 또 한두 달씩 걸려요. 한 6달까지 걸리기도 하고요. 빨리 끝나도 석 달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이 재판은 어떻게? 예, 1심에서 3심까지 가는데 2달 조금 더 걸렸습니다. 그냥 거의 2달 만에 왕창 끝나버린 거죠. 2달 만에 3심 대법원 최종 기각 결정까지 나버립니다. 말 그대로 빛의 속도로 기각이 나요. 77일 만에 재판은 재개됩니다. 이것이 지난해 1월 5일이었어요. 이게 올해 1월 5일이었습니다. 작년 10월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는데 1월 5일 날 네, 재판이 재개된 거예요. 참, 이렇게 빨리 결정이 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적어도 대법원에서는 조금 더 고민하기 마련인데 대법원 고민하는 시기간이 뭐 더 짧았나? 하여튼 그랬습니다. 자, 재밌는 거는요. 바로 이 시점이 언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직후였어요. 결국 조희대가 취임하기를 기다렸다가 기각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이때부터 조희대하고 신진우하고 무슨 관계일까? 아무리 봐도 신진우한테 조희대가 뭔가 오더를 주거나 조희대가 신진우를 특별히 신임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차분히 하나씩 짚어보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일단 이 신진우에 대해서 쭉 봤습니다. 경북 영덕 출생이고요. 경북대 부설고등학교, 서울대 공법학과, 연수원 32기, 대전수원 판사, 중앙지법 판사, 동부판사, 대법원 재판연구원, 수원부장. 뭐 이런 순서예요. 자, 그리고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재밌더군요. 빛의 속도로 이렇게 신진우 부장에 대한 기피 신청이 기각된 데는 다 이유가 있더군요. 제가 볼 때 조희대가 특별히 아끼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왜 그런 결론을 내렸느냐고요? 보시죠. 일단 이 두 사람은 스승과 제자 사이로 보입니다. 첫째, 이 신진우 부장판사는요, 2000년 12월에 사법시험 제42회에 합격합니다. 그리고 2001년 3월에 사법연수원 제32기로 입학을 하죠. 그리고요, 2003년 1월에 사법연수원 제32기를 수료합니다. 자, 이 무렵에 조희대 대법관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뒤져봤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000년부터 2003년 사이에 사법연수원 교수였습니다. 짜잔. 두 사람은 사제지간이죠. 물론 이 당시 이 사법연수원 학생들 수가 700명입니다. 따라서 다 일일이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상위권 학생들하고는 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판사가 될 사람들하고는 판사가 될 사람하고 고위 법관하고는 또 특별히 가깝게 되겠지. 특히 그래요. 판사는 판사끼리, 검사는 검사끼리. 그렇게 되거든, 원래 또. 자, 일단 이 두 사람은 2000년 사법연수원에서 관계가 있었네요. 적어도 사제지간으로. 자, 여기까지만 해도, 에이, 그거 다 어떻게 알아? 모를 수도 있지. 예, 모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으로 이어보죠. 자, 그런데 이 점이 가면은 또 조금 의심이 될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경북 경주 출신이고요. 경북고등학교를 나와서 서울대를 졸업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신진우 부장은 경북 영덕 출신이고요. 경북대 부속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나왔습니다. 보통 조희대 대법원장을 TK 성골 판사라고 불러요. 경북 출신으로 경북고를 나오면은 TK 성골입니다. 왜 이게 TK 성골이라 그러냐면 그냥 TK하고는 틀려요. TK 성골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한때 우리나라 정관계를 주름 잡던 사람들이 있어요. 대구, 경북 출신들만이 우리나라 정관계 고위직을 차지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 예. 그게요, 사실은 김영삼 때까지도 대구, 경북 출신들이 우리 사회의 고위 관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해소되기 시작한 게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였고요.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 와야지 겨우 좀 풀립니다. 그러던 것이 이명박 때 되면 다시 좀 심해지죠. 그러다가 박근혜 때 되면 다시 또 심해집니다. 자,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그 극우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그리고 우리 사회의 정관계의 그 고위층을 대표하는 그런 가장 골수 집단이 TK 성골 집단이라고 불렸고, 그들은 주로 어떻다? 대구, 경북 출신인데 경북고등학교와 서울대를 나온 사람들인 거예요. 이들이 TK 성골로 불립니다. 이들 중에서 고시를 합격한 거지. 이들이 관료 집단에서도 고위직을 차지하고 사법부에서도 고위직을 차지합니다. 한때 검사들은 이 TK 성골이 아니면 검사장이 될 수 없을 정도로 TK 천하였던 적도 있습니다. 거의 그랬어요. 검사장 승진을 하면 절반이 TK였어. 그것도 대구 경북고등학교 출신이 절반이야. 그 정도로 심각했어요. 나머지 지역은요, 한두 명씩 맛배기로 들어가는 정도. 그나마 부산, 경남은 조금 같은 경상도라고 좀 봐줘서 한 3명까지 들어가고, 그 밖의 지역은 한두 명씩. 서울은 대구, 경북만큼은 아니더라도 제법 또 좀 들어가고, 뭐 이런 거였어요. 이 정도로 심각하던 건데, 바로 그때를 풍미하던 사람이 바로 이 조희대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TK 성골이 약화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른바 뺑뺑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만 이른바 평준화 세대, 고교 평준화 세대입니다. 대구도 고교 평준화 바람이 불었고, 신진우 부장이 고등학교를 들어갈 무렵에는 평준화 때였죠. 그래서
경북고가 아니라 경북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여기 얘를 가게 된 거죠. 아무튼 이때부터는 경북고등학교가 아니더라도 TK 성골로 쳐주기 시작했답니다. 자, 아무튼 TK 성골끼리 만난 거죠. 여기서 종합해보면 이 사람들은 지연으로도 엮여 있네요. 학연으로도 엮여 있네요. 자, 사제지간인데 지연, 학연으로도 엮여 있습니다. 얼얼이요. 자, 특히 경주와 영덕은요, 의외로 가까워요. 경주 위에가 뭡니까? 포항이죠. 포항 위에가 사실 영덕이에요. 네, 가까워요. 경주, 포항, 영덕에 쭉 다 거기야. 한 묶음이 한 묶음. 솔직히 말하자면 그 동해안은요, 사실 바로 그 내륙보다 동해안길은 더 한 묶음 더 가깝습니다. 경남 쪽에 지리적으로 가깝습니다만 울산이 경주하고 더 교통이 부산, 울산, 경주가 쭉 더 라인이 더 가까운 이유는 해안선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무튼 이 라인은 학연, 지연으로 엮여 있는 그런 관계죠. 그래서 이 신진우 역시 TK 성골로 제가 분류했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그래 찜찜하지만 그래 뭐 아직까지는 조금 그래도 약간 우연 요소가 섞여 있다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음을 한번 넘어가 보죠. 2014년으로 한번 가봅니다. 2014년입니다. 당시 조희대는 막 대법관이 됩니다. 양승태가 대법원장이었고요. 박근혜가 대통령이던 시절입니다. 이때 조희대는 대법관이 됩니다. 이때 조희대는 대구지방법원장, 대구 지역의 향판이었습니다. 당시 이 대법관 중에는 향판이 대법관이 되는 향판몫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어요. 지금 향판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졌는데 당시에는 향판한테 한 석의 대법관 자리를 인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대구, 한 번은 부산, 한 번은 호남. 그래서 이 지역 향판들한테 대법관 자리를 넘겨주는 이런 뭐 관례가 있었습니다. 자, 그 바로 지역 향판 제도에 따라서 지역 향판 몫으로 조희대가 대법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구 꼴통 몫으로 이 사람은 대법관이 된 거죠. 대법관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정말 수구 꼴통의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각종 판결에서 가장 오른쪽, 정말 끝간데 없이 가장 구석에 처박힌 극단적인 우파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죠. 아무튼 이 무렵 신진우는 뭐 했느냐? 2016년, 그러니까 조희대가 대법관이 된 지 2년 뒤에 신진우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됩니다. 재판연구관이 돼요. 전국의 판사가 4,000명인가 5,000명인가 되거든요. 그 중에서 대법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함께 근무한다. 글쎄요. 보통 같은 부에서 근무한다든지 뭐 같은 전담팀에서 근무하면 더 가깝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까워질 수밖에 없고 서로 잘 알 수밖에 없는 관계죠. 자, 그런데 게다가 사제지간 2000년 그 밑에서 같이 배웠고 사법연수원 때 배웠고 지역도 같아. 학교도 같아. 그리고 또다시 재판 연구관으로 만났어. 이 두 사람의 관계 별관계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이 밖에도
의심스러운 정황은 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의심스러운 정황이라는 것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하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신진우를 어떻게 좀 인사 이런 차원에서 좀 끌어주지 않았을까, 소위 말하는 지역 선배로서 후배를 끌어주지 않았을까라고 의심되는 정황이 꽤 여러 군데서 포착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좀 추론이 많이 들어간 대목이라 일단 생략을 하죠. 자, 생략하고 넘어갑시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꽤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생각보다 가까울 수밖에 없고, 일단 둘이 관계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적어도 이 둘한테는 신뢰관계가 수립되어 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죠.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학연과 지연과 근무연이 모두 겹쳐져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대법원장이 되었고, 이 사람이 대법원장이 되고 난 다음에 기피 신청이 기각이 된 겁니다. 자, 우연일까요? 우연일까요? 저는 아무리 봐도 우연 같지는 않아요. 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 사람 2022년, 자꾸 뭐야 이거, 2022년도 우수법관이었어. 응? 신진우가 2022년도 우수법관이었어. 그러니까 뭐 기피 신청 기각한 거 아니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 점에 대해서 또 하나 짚어보죠. 우수법관이었다고요? 자, 당시 2022년 우수법관 선정은 그해 12월에 있었습니다. 서울변호사협회에서 선정을 해요. 당시 신진우 부장판사는 수원지방법원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원지법에 간 지 한 10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수원지법에 간 지 10달밖에 안 됐는데 우수법관에 선정이 됐다고? 수원지법인데 서울변회에서 또 선정을 해줬어? 수원지법이면 뭐 경기도변회나 수원변회 이런 데서 해야지. 서울변회에서 해줬다고? 게다가 이 사람은 그 직전에 어디 근무했다고? 포항에 근무하고 있었어. 포항 근무하다가 수원에 온 사람이야. 뭐지? 이 뭔데? 이게 뭐지? 야, 이해가 안 가네요. 자,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조희대가 퇴임하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여튼 뭐 조희대 퇴임할 그 무렵에 포항으로 내려간 걸로 이렇게 보이던데,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2022년에 수원으로 온 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포항에 있다가 일로 온 거야. 수원으로 온 거야. 근데 오자마자 우수법관에 선정이 됐어요. 그것도 수원 변호사들이 아니라, 경기도 변호사들이 아니라 서울 변호사들이. 뭐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예. 불가능한 건 물론 아닙니다. 뭐 가능한 건 맞아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서울 변호사 사람들이 지방 모임 가서 할 수도 있어. 근데 대체로 보면 서울에 있던 판사 또는 수도권에 있던 판사가 지방으로 발령 나서 간 경우, 보통 그런 경우에 많이 되는데, 지방에 한참 있던 사람이 서울 온 지, 수도권 온 지 얼마 안 돼서 되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 꽤 드물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떡 됐어. 저는 조금 이해가 어렵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는 바로 그 무렵, 정말로 놀랍게 우수법관 선정 그 전후에, 그 무렵에 이화영 지사 사건을 딱 맞습니다. 딱 그 시간, 그때 딱 배당을 받아. 야, 너무 각본이 딱 맞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이런 우연도 있을까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사실 저는 매우 수상한 관계라고 처음에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수상한 커넥션이라고 처음에 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낮추고 낮춰서 석연찮은 관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석연찮은 관계 이상의 무언가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이빨이 너무 딱딱 맞아떨어져 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때 맞춰서 그 발령이 2022년에 딱 발령이 났으면 그 대선 직후에 온 거 아니야, 그죠? 대선 전후에 온 거 아니야. 대선 전후로 발령이 나고, 그리고 이화영 사건을 맡기 직전에 우수법관 선임이 되고, 그리고 기피 신청을 당했는데 때마침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해서 기피 신청을 기각해주고, 이거 그냥 우연이라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해필이면 그리고 그 사람이 지역 같아, 대학 같아, 사법연수원 때 제자였어. 그 다음에 이 대법관일 때 같이 근무했어. 우연인가요? 정말 우연인가요? 우연이었으면 좋겠네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밤중의 뉴스, 참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게 정말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누구 하나 보내려고 사법부 내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라면 지금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을까,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사법부를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어요. 늘상 우리가 얘기했듯이 판결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재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재판 전략이나 증거를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 보다 저 판사가 어디 출신이냐, 저 판사가 누구랑 같이 근무했느냐, 저 판사가 누구 뒷배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부터 살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서글픕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